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는 장관 청문회보다 한 발 앞선 돌직구쇼 청문회 준비했습니다. 어제 조윤선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 조선일보가 포화 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결국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제 송영 전 주필은 주필 자리에서도 물러났고 조선일보 기자 자리에서도 물러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송영 전 조선 주필 대우조선 사장 연임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직접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누가 제기했냐면 청와대가 직접 제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입을 빌려서 폭로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가 이번엔 직접 의혹을 폭로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폭로 정치,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송주필의 의혹,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일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수리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오늘 그러나 사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언론인 개인의 일탈과 권력 비리를 등가로 놓지 말라. 과연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써도 느는 조윤선 후보자의 화수분 예금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 더군다나 1년 생활비가 수억가량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은 계속 늘고 있다. 화수분 예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저런 예금 하나, 통장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동욱, 유승민, 이석수. 한겨레 신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찍어내기로 버티는 박 대통령. 정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사 일면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의 제우조선은 없다. 한진해운, 부실 경영으로 몸앓이를 하고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서 결국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진해운은 부실 재정으로 인해서 법정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이 다시 정상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을 만들지 않겠다. 이제 대마불사, 대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란 말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 송영 전 주필이 청와대의 핵심 인사를 만나서 대우조선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했다. 이거 이때까지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지가 궁금한데요. 문득 주필실서. 청와대가 직접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 전 주필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조선일보 주필실로 불러서 대우조선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한 셈이 되는데요. 과연 이것은 사실인지, 청와대는 왜 이것을 직접 폭로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송영 전 주필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폭로 내용 다루기 전에 오늘 새로 발생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일단 뜯어보시죠.
조윤선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 무섭다는 장관 청문회입니다. 호환 마음보다 청문회가 더 무섭다. 하도 낙선한 사람들이 많아서 붙여진 별명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한 발 빠르게 미리 도직구쇼 청문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조윤선 후보자에게 제기된 새로운 의혹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과연 이 숱한 의혹들을 조윤선 후보자는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당의 승리로 점철될까요? 오늘 조윤선 청문회 제기될 의혹은 아마 이 세 가지일 겁니다. 1, 2, 3. 도직구쇼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혹입니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화수분 예금. 써도 는다. 줄지 않는다. 부럽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조윤선 후보자의 화수분 예금 추가로 폭로가 됐는데 지난번 의혹은 어쨌든 재산 신고된 내역과 부부의 소득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한 해에 생활비로 5억 원을 쓰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한 해 생활비 5억씩 쓴다. 라는 의혹 플러스 전세를 한 해 동안 9억 5천만 원짜리의 빌라에서 12억 원짜리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추가 자금 2억 5천만 원을 1년 동안 더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은 6억 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생활비 한 해 5억에 전세비 2억 5천까지 썼는데 예금은 6억 원 증가했으니 정성희 위원님, 화수분 통장이 현재로선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런 통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소득보다 자산이 는 거죠. 예. 게다가 저렇게 씀씀이가 커서 1년에 계산해도 아주 거칠게 계산해도 5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들어온 소득은 이제 뻔한데 나중에 보니까 신고할 때 자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다만 이것이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조부자 부부의 예금과 전세 보증금이 8억 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 2008년도죠. 전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인데요. 다음에 보면은 이 8억 6천만 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었느냐? 소득이 없었는데 어디서 늘었냐 하는 것이 이제 노웅래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예. 조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토막 났던 펀드가 회복되면서 예금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2008년 이전에 예금을 펀드를 든 게 있어요. 그 예금의 결로, 행방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반토막이 나서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회복이 안 되군요. 예, 그걸 볼 때마다 불화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내가 부부싸움 좀 많이 하셨겠어요, 당시에. 그런데 예. 어쨌든 본인은 1년 만에 저는 지금 그게 10년이 지나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해명은 바로 지금 그 반토막 것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늘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일반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설명이 이것이 조 후보자 부부가 신고되지 않은 소득 그런 것을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좀 축소 신고한 거 아니냐. 그리고 평소에 씀씀이를 할 때도 신용카드나 그러니까 현금 이런 것보다는 현금을 많이 써왔던 것이 결국 집에 많이 현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수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예금 신고액이 더 많으시겠죠. 그런데 2008년 말에 조윤선 후보자의 예금 보유액이 15억 6천만 원. 2008년 말에. 그런데 2009년 말. 그러니까 불과 1년 후에 예금 신고액이 무려 21억 7천만 원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6억 1천만 원이 화수분 통장에서 더 불어난 셈인데 그런데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태곤 실장님. 저번에 계산했던 것처럼 1년에 생활비 5억 원 쓰셨겠고 거기에다가 전세 9억 5천만 원에서 전세 12억짜리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더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은 전체 수입이 늘어난 게 8억 1,500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최소한 생활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금이 8억 6천인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입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자꾸 통장에 돈이 없어져가지고 되게 미스테리어스한데 이게 반대적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3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농림부, 환경부, 그다음 문화부 이렇게 3분인데 여기서 야당의 집중적인 타겟은 조윤선 의원이 분명합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박 대통령하고 너무나 가깝고 그리고 뭐 우병우 수석하고 청와대 근무 기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말하자면 조윤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여자로 뽑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3명 중에 지명도도 제일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타격이 있을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제가 약간 청문회에 대해서 2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청문회의 예. 관전 포인트. 야당 의원들이 미리 예고한 거 말고 칼을 하나씩 들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다 이야기하면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방어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건데 어떤 새로운 칼을 꺼내느냐. 그리고 2번째는 조윤선 후보자가 이제 의원들하고 관계가 두루두루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야당하고도. 그런데 비박계 의원들이 얼만큼 방어를 해줄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 조윤선 후보자에 대해서 뭐 같이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좀 팔짱 끼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엄호 사격을 강하게 해줄 예. 것이냐 아니면은 친박 의원들만 외롭게 방어를 할 것이냐 이 2가지 예. 정도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같은 여당 소속이지만 비박 의원들이 과연 조윤선 후보자를 감싸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관전 그렇죠. 포인트다. 더불어서 윤태권 실장의 예금 통장은 화수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예금 통장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해주셨어요. 예, 마이너스 통장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대부분. 그래서 이제 어제 화수분 예금 통장 나왔을 때 아,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어떤 그 복이 아닌가, 행운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 해명을 봤더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반토막 났던 펀드가 다시 회복이 됐다. 예. 어떻게 이 사람들 펀드만 이렇게 제깍제깍 회복이 되는 건지.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온 정성희 위원 펀드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되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데 예. 왜 특정한 이런 사람들 펀드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불어나는 건지 참 이것도 신기합니다. 예, 의원이지만 가혹하다. 예. 조윤선 의원을 이제 그 전 의원이지만 이제 호칭 자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 국회의원이죠, 전 정무수석이죠, 전 장관이죠. 이렇게 호칭이 되게 많다는 것은 그동안 물론 본인의 능력과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많은 어떤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돈까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근데 여기 제가 지난 2013년 그 장관 후보자 당시에 그때는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시였는데 이 청문회를 보면은 본인이 상당히 긴장했던 거와는 달리 청문회가 굉장히 쉽게 끝났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조윤선 의원과 전 의원과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는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그런 거죠. 이제 그 대통령이 보통 이거는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적에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조금 쉬운 사람들. 예. 를 많이 이제 하죠. 그 중에서 정치인이 가장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여가 됐던 야가 됐던 약간은 그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기존 국회의원이 어떤 청문회 장소에 어떤 대상 후보자로 나오면은 좀 쉽게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에서 물론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조금 더 철저하게 청문회를 개최하셔서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기진 전 의원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있으시면 뭐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겠지만 써도 예금이 계속 는다고 한다면 2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그만큼 돈벌이가 많거나 아니면 애초에 신고한 자산 내역 이외에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 있거나. 예,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할 때 나온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돈 많은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껏 잘 버는 거 부러울 따름이죠. 이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만 정당하지 않은 소득이라든지 그 형성 과정에 투명하지 못한 절차 등을 느낄 수 있는 결과라면은 이것은 분명히 비난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무엇보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아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장관 임명될 겁니다. 예. 왜냐면은 같은 발저린 의원들끼리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뭐 비난도 좀 하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관전 포인트까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청문회가 진행될까 궁금한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남는 채널은 중계 방송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야가 뭐 이렇게 대립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잘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보고서 올리라고 말해놓고 그다음에 임명할 겁니다. 이런 조차 많이 봤잖아요. 오늘은 돗자리 가져오셨습니까? 돗자리 가져왔어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현직이어서
청문회에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이 만약에 지금 현직이라면 시급이 6,400여 원인 국민들이 장관님의 이러한 의혹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난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딱 그 한마디. 예, 시급 6천여 원의 인생들이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라는 질문 한마디만 할 겁니다. 예. 네. 두 번째 의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청문회에 제기될 의혹을 미리 돌직구 청문회를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조윤선 후보자의 딸의 인턴 채용 특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딸 인턴 채용 특혜 YG면 그 유명한 YG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YG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캐피탈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군요. 먼저 현대캐피탈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캐피탈에서 인턴 채용 공고를 했는데 당시에 조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 후보자의 딸은 화상 면접,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합격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화상 채팅할 때 그 화상으로 예, 면접을 제공해줬다. 네. 그래서 합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원실에서 현대캐피탈 측에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나 화상 면접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26명이 몇 명이 이제 화상 채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이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부족한 것이 이 인턴 요건에 졸업 예정자라는 그런 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에도 졸업 예정이 아니었고요. 현재까지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인턴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현대캐피탈 사장이 정태영 사장 아니겠습니까? 현대카드에 있던 예. 두 사람의 오래된 인연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예. 두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걸로 그렇군요. 이미 다 주변에서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이라서 결국은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많은 이제 인턴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죠. 예. 역시 이제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인턴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 많은 흑수저 출신 또는 학생들, 또 인턴 지망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칼럼. 당시 조윤선 후보자의 딸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인턴 채용 경쟁률이 100대 1. 요즘은 우리 청년들 인턴 취업도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인턴을 하기 위해서도 아버지 직업이 중요한 게 요즘 시대잖아요. 이게 참 인턴을 하기 위해서도. 네,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고 예.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굉장히 안 좋은 보도 내용들입니다. 일단 예. 조윤선 후보의 저 화수분 예금부터 시작해서 딸까지 흑수저들이 정말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게 두 번이나 걸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이게 20살일 때 21살일 때 예. 2014년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이었고 2015년에는 현대캐피탈이었는데 어차피 인턴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졸업 예정자거나 이미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예. 그러는데 지금 조윤선 후보자 장녀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 그때 한 1학년, 2학년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현대캐피탈 측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당시 조 후보자의 장녀가 자신이 졸업 예정자라고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서류가 있느냐 했더니 폐기하고 없다고 했답니다. 왜 하필이면 그것만 폐기한 건지 당시 모든 자료들이 폐기된 건지는 조금 더 밝혀질 내용이겠지만 현대캐피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쪽에서 만약에 그 장녀가 졸업 예정자라고 했다면 허위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장녀의 잘못인 거고요. 예. 만약에 제대로 기재했는데 여기서 그냥 인턴으로 채용한 거라면 현대캐피탈이 엄청난 특혜를 준 거고요.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다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 의혹 중에 가장 뼈아픈 의혹이 저는 바로 이 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 채용 의혹이다. 인턴 채용 의혹 문제라고 보는데 아마 이거를 가장 가슴 쓰리게 그리고 칼을 갈면서 지켜보는 사람이 국회에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당을 떠나 있던 서영교 의원 기억나시죠?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까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핵심은 바로 딸을
국회 인턴을 채용했고 문어발 채용이다. 인턴을 채용해갖고 사실 받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채용의 경력을 가지고 결국은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에 로스쿨에 지망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기회를 앗아갔다 이 이거죠. 문제도 똑같은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흑수저 청년들을 눈높이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왜냐하면 20살 갓 된 학생일 겁니다. 대다수의 인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저희 이기진 의원님이라든지 선배님들 세대 때는 대학 졸업하고 나면 회사에서 다 모셔갔잖아요. 웬만한 예. 대학에서는. 근데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징검다리 형태로서 어떻게든 인턴이라도 하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있는 게 바로 인턴 제도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인턴이라는 제도가 그냥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잠깐 스쳐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요건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냥 스쳐가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게. 만약 그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뒷배경이 작용했다라면 이건 참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특히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현 정부의 얼굴 같은 자리예요. 네. 이 부서에서 대한민국의 국정홍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숱한 망신을 샀던 것도 바로 이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조윤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 세련된 언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칫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가 금수저의 도덕적 일탈로 지금 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금수저의 도덕적 일탈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금수저의 도덕적 일탈이다. 일탈로 집중 포화를 받게 된다라면 어허.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건데 김병미 의원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예. 한 수재였는데 인턴 채용 안 돼가지고 졸업 후에 꽃집했잖아요. 예, 취직이 진짜 어려워요. 학교 앞에서. 예, 저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포기하고 바로 창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한 달에 30만 원 월급을 갖고 생활했을 때 제 와이프가 그 당시 회사원이었거든요. 와서 예. 열심히 저를 보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예. 해명이라도 좀 자세하게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꽃집도 제가 알기로 결국 안 됐어요. 문 닫았어요. 제가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요. 예. 트렌드는 내지 정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의 인턴 이런 거는 지금 우병우 수석도 아들이 약간 까먹고 있는데 경찰 그 꽃꽂이 이야기만 되는데 유기준 의원실에 입법 보조원으로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아름아름 추천을 통해서 어떻게 경찰청하고 해명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고 아름아름 추천을 통해 가지고 그 기마름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름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에 못 박는 거거든요. 예. 아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쭉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서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한 5, 6년 전, 10년 전에 청문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주로 터지는 것들이 상속, 뭐 토지 문제 이런 네. 거였었어요. 부모한테 받은 상속, 뭐 70년대 사놓은 땅이 뭐 어쩌고 이런 거였었는데 왜 자연의 일부분 토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셨던 이제 장관 후보자도 계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게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 예. 위장 전입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뭐 부모 마음이 비슷하지 좋은 학교, 학군 좋은 데 보내려고 하지 하면서 사실은 약간 눈 감아주는 인지상정 그리고 네. 뭐 위장 전입 정도는 서민 중상층들도 꽤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인턴입니다. 인턴이다. 자녀 인턴. 예.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제 복장 터지는 거는 서민들이죠. 아름아름 소개받았다라는 의혹을 볼 때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은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의혹 세 번째입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년여간 주정차 위반 19회, 속도 위반 9회, 안전띠 미착용 1회 등등 총 29건. 1년 동안 낸 벌금만 약 115만 원이다. 벌금의 양이 상당해요. 115만 원. 이 칼럼. 1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법규를 위반할까? 뭐 두 번. 그렇죠. 힘들죠. 벌금만 115만 원. 네, 저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예. 이제 보통, 지난해였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철을 주로 타고 다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선배들 차 얻어 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교통 경찰들 많냐? 뭐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희 나라에 돈이 없다니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중앙선 침범 내지는 신호 위반 이런 거 이렇게 뭐 범칙금 내면은 그것으로 이제 그 국간을 좀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예.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어느 시즌에 교통 경찰들이 정말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있어요, 네, 꼭.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똑같이 잘못을 하고도 더 많이 걸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들지만 사실은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법률가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이고 또 장관 출신이고 고위공직자 출신인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인데다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 건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네. 분명히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그 2013년 당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뭐 1년에 7억 5천 썼다 뭐 이런 뭐 얘기 나오니까 뭐 베푸는 게 몸에 배서 그랬다 이런 해명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해명을 했었죠. 예, 실제 그런 해명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또 나올 겁니다. 1년에 5억 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인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종 질문이 터져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법규 위반해서 범칙금 부과금이 115만 원. 뭐 이거야 5억 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제 적은 금액인데 이제 그 보니까 주로 이제 서초구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바쁘니까 아마 운전을 본인이 했을 건 아니고 운전 기사가 이제 차량만 남편 명의 카니발 차량이고 또 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다 카니발 차량을 쓰는지 몰라요. 그게 되게 뭐 카니발 차량을 우리가 탔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서민적으로 보이고 예. 서민적으로 보인대요. 튼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바쁘게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범금은 뭐 조우주바가 이제 냈겠지만은 근데 벌칙금 그 점수는 이제 운전기사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제 바빴던 정황은 좀 이해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이 이제 법률가이고 또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로서 예. 최소한 이런 선거운동을 한 때라도 이거 하나하나는 정말 지켰어야 된다. 물론 범칙금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돈 내는 중에서 범칙금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제일 내가 아깝다. 조금만 지켰으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 역시 이제 돈이 많아서 이런 정도는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댓글을 보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질타가. 예,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국가 지도자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하기관도 많죠. 이렇게 하는데 적합하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한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예, 김 의원님. 얼마 전에 우리가 모 회장, 재벌 회장이 운전기사한테 굉장히 망언들 하면서 이런 걸 시켰어요. 야, 교통법규 다 무시해.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4만 원, 5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전띠 위반해서 경찰이 잡히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또 오늘 얼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전기료만 누진제 할 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한테는 곱하기 10번, 곱하기 100배 이렇게 해서 여기에야말로 누진제가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계속 위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선량한 피해는 다 선량한 시민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선거운동 기간이었다라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도 있었는데 저희 중에서 선거운동 가장 많이 뛰신 분은 이계진 전 의원님이시니까 예. 그 당시에 벌금 115만 원 혹시 내셨습니까? 이 의원님도. 벌금 하나도 안 냈을 거요. 안 저는 내셨어요? 강원도 전체를 누비고 다녔는데도 예. 그렇게 냈다는 기록은 모르겠어요. 예.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위반하지 마, 위반하지 마. 저기 위반하면 안 돼. 주차 금지 구역이야, 정차 금지 구역이야. 항상 움직이게 한다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내가 운전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참 자기 운전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많을까? 그러면 이 운전하는 사람까지 이 주인이 누군데 뭐 이런 마음일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좀 단속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많이 했네요. 예.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많이 했네요. 예. 그래도 벌금은 국가 금고로 귀속이 되니까. 그건 뭐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아는 사람이 왜 저랬을까 그랬는데 법이야 뭐 그렇게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고 또 그걸 잘못하면 돈을 내면 되는 그런 거죠. 예. 그게 법치국가에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촌철살인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급기야 폭로 전선의 전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청와대 이번엔 직접 나섰다.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란 이름으로 통신사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송영 전 주필의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폭로를 한 셈입니다. 점입가경 우병우 사태.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폭로전에 나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각종 기사가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이번엔 김진태 의원의 입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송영 전 주필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일단은 청와대가 폭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남상태 사장 다음이죠. 고재호 전 사장, 이때 이분도 아마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썼던 것 같은데, 그 고재호 사장의 임기가 작년에 만료였어요. 송영 주필이 고재호 사장의 연임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한테 부탁을 했다. 이른바 청탁을 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게 주필실에 불렀다.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오늘 추가 보도가 나온 건데. 지금 저 기사죠. 주필실로 직접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불렀다. 저건 이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하고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합동작전 이런 겁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김진태 의원한테 이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럼 이게 누굴까? 많이 궁금하잖아요. 핵심 관계자, 익명의 핵심 관계자 누굴까? 통상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수석급 이상을 말하는 거죠. 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한 최고위원 정도는 돼야죠. 예. 그럼 이미 최고위원들의 이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일지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있는데 한 3명 정도 떠올라요,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아닐까 예. 싶고 바로 이 내용인데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송 주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게요 진짜 의미가 큰 게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해도 김진태 의원이 아니 나는 내가 하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 그 힘을 실은 거는 이 시그널은 송영 주필에 대한 것도 되고 우리 청와대는 지금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뭔가 알고 있는 것을 폭로한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저기 깔려 있는 거는 더 할 수도 있다. 아,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폭로를요. 그렇죠.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 부작용은 감수하고 가겠다. 그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상태 전 사장, 그럼 송영 전 주필, 구속된 박수환 대표의 유착 관계를 거론한 뒤에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라고 이 관계자는 통신사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그러니까 이 청와대 관계자의 의도는 조선일보가 본인의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수석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들리는데 뒤집어 보면 왜 이렇게 청와대가 송영 주필 문제를 부각하려는가, 우수석 문제를 덮기 위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서 있는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쪽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둘 다 좀 이렇게 무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송영 주필의 그 러밍 로비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것은 그 남상태 사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했고 그다음에 고재 사장이 했는데 남상태 사장은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세기 파동에서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사장을 했던 고재호 사장까지 연임 로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이 로비가 좀 약간 조직적이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후임자까지 했다는 거는 이제 분명히 뒤에 박수환이라는 뉴스컴 사장의 어떤 그 부탁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랬고,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 이 부탁한 시기가 작년 4월입니다. 지금 주필실로 불러서 했다는 거. 청와대 핵심 관계자 누굴 불렀을까? 저는 그때 정무수석이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네. 조윤수석이나 홍보수석인 이제
윤두현 수석이었고요, 당시에. 또 언론 특보도 있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 특보도 있고, 그 사람들 정도라면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재호 사장 구속돼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언로비로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조선일보와 이쪽에 청와대의 관계 균열이 그 하반기부터는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사실 그때부터 좀 비판 논조가 좀 심해졌거든요. 네. 사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러 가지 그 관계가 나빠진 와중에서 어떤 이런 우병우 그런 어떤 호재가 예. 조선일보로서는 그런 사건에 대한 어떤 기사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크게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이미 형성되지 않았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셨고 논설실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논설 주간이 주필이 주필실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불러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누구를 연임해 주시오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필실은 우리는 우리 방과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논설실장이나 논설주간방은 논설위원실과 이제 사실 같이 있습니다. 칸막이만 대충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방에 누가 드는지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를 하러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듣기로 이 송기영 주필의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전체의 이제 기자들이나 조선일보 전체의 분위기도 도저히 옹호해 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청와대가 직접 폭로한 이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왜 직접 나섰는지에 대한 내용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김진태 의원 그 자료, 그 의혹 누가 알려준 거냐? 청와대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발끈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원 밝힙니까? 그걸 왜 저보고는 밝히라 그래요? 적어도 수사팀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좀 이 염치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검찰 후배들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우병우 사건이 물타기가 되겠냐고요. 물을 타려고 하는데 물이 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송희영 사건도 물타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청와대와 검찰, 경찰, 국정원한테 받은 재료가 아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김진태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당 지도부를 찾아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것은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버티기와 물타기라고 하는 신종 막장 드라마의 소재들이 아주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눈이 핑핑 돌아갈 만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병우에게는 무딘 칼을, 이석수에게는 연도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석수는 옷을 벗고 수사받는데 우병우는 철갑을 두르고 수사를 받고, 이석수는 집무실을 압수수색당하는데 우병우는 집도 민정수석실도 조사를 하지 않고. 이식현 칼럼니스트, 기획 청와대, 주연 배우 김진태. 두 문장으로 말하면 야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왜 길 가다가 여기 절대 보지 마시오 이러면은 더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 안에 뭐 있지? 뭐 이런 거. 어제 김진태 의원이 청와대 검경 국정원 아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정말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결국은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지 못하니까 강성 친박인 김진태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렇게 출처를 못 밝히는, 사실 밝히기도 굉장히 어려운 민감한 내용을 속속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좀 그 해명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폭로를 한 다음에 어제 이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김진태 의원이 갑자기 발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예. 나 혼자 힘들다. 당신들 좀 도와달라. 아니 내가 그렇게 지금- 당당하다던 김진태 의원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보면은 그런 부탁 안 할 것 같은데 오죽 이렇게 몰린다는 생각을 했으면 답답했으면 예. 동료 의원들한테 비슷한 하소연 비슷한 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같은 날 벌어진 이 청와대에서 익명을 전제로 또 이제 그 송주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잖아요. 예. 결국은 저는 어제 같은 날 벌어진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김진태 의원이 아무리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하소연 비슷한 말을 해도 의원들은 시큰둥했고 결국은 의원들이 시큰둥하니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청와대, 검경, 국정원으로부터 나는 해당 자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는 그 순간까지 왔어요. 결국은 아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원군이 없으니까 전 청와대가 같이 그냥 그 참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전이다, 이건. 참전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뭐 김진태 의원 홀로 저렇게 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나선 거고요. 저는 이 기득권들 간의 어떤 싸움 자체가 싸우는 건 좋은데 좀 우아하게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싸움 행태를 보면 일종의 개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보는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 의혹은 세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까지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의원, 치고 빠지는 언론 플레이. 한 번은 통신사에, 한 번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익명 관계자에서 느껴지는 우병우의 그림자.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의 입도,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입도 모두 우병우 민정수석이 기획한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요. 오늘 한 조간신문은 그 의혹의 증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봤는데요. 청와대와 여권 고위 관계자, 익명 관계자. 그 익명 관계자가 자주 쓰는 말이 있더라. 그런데 그 자주 쓰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무엇에 터잡아. 무엇에 터잡아. 7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가부동산 특혜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은 우수석 이름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우수석의 말투겠죠.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하여라는 표현은 법률가들이 특히 검찰 쪽에서 자주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에 터잡아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월 21일 청와대의 익명 관계자가 낸 말투를 보면 국민 정서에 터잡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리하다. 8월 21일도 그렇고 지난 7월 18일도 그렇고 익명 관계자라고 밝힌 그 청와대 사람이 썼던 뭐뭐에 터잡아. 우병우 수석의 입장제로 무엇에 터잡아. 윤태곤 실장님, 같은 사람 아니냐? 아니 검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우수석한테 보고하고 사실상 지휘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니까 이 청와대 그 공보적 대응도 그럼 민정수석이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나 그래도 지문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정현 대표 그때 이제 김시공 국장하고 녹취록에 나온 거 보면 이정현 대표가 말버릇처럼 하는 거 좀 나 좀 살려주소. 나 좀 라는 게 항상 살려주소. 있어요. 이제 뭐 부탁을 할 때.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칭이 이제 뭐 김추호 이렇게도 되셨는데 말끝마다 추호도 없다. 추호도 추호도 없다. 아니다. 어.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이 사람이라고 지칭을 항상 했었어요. 이 이 사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MB 전 대통령 같은 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나도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의 지문이 있는데 예. 이에 터잡아라는 건 사실은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 거죠. 흔히 쓰는 표현 예를 아니에요. 들어서 무엇 우리가 지금 터잡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검색을 해가지고 터잡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게 얼마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합리적인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더 가서 보면은 아까 이제 김진태 의원하고 엮어서 했을 때 옛날에도 보면 저격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당에 이제 이거하고 약간 조율을 거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고 뭐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당도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건데 김진태 의원의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은 자기는 참 이제 거대 언론의 고위 간부가 언론의 윤리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의감으로 언론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이런 걸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왜 여당의 지도부하고 의원들이 나서야 될 일이냐는 거죠. 왜 여당 지도부의 도움을 청해만 하느냐? 그렇죠.
좋은 일이시긴 한데, 그리고 이게 김진태 의원도 당 지도부하고 자기가 먼저 조율을 전혀 안 하고 한 것 같은 정황이 있어요. 제가 하나를 지적해 보자면은, 김진태 의원이 첫 번째 폭로를 한 게 26일 월요일 아침 9시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는 무슨 시간이냐면은 토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 9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게 정치권의 관행이에요. 예. 추미애 이제 대표가 처음 이제 저기도 하고 카메라도 잡아가지고 뭐 한 말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속된 말로 말하면 초치는 식으로 들고 나온 거잖아요. 사진 들고 나와가지고 거대 언론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만약에 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상의했으면은 김 의원 저 같은 말리기로 했을 건데 그 시간은 절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김의원 그냥 내일에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오후에 하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안 해놓고 자기가 다 지른 다음에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팔짱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나와가지고 지원 사격을 한 거고. 예. 김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것은 의혹이고 송희영 주필에 대한 건 팩트다. 청와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전 이건 본질적으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언론이라든지 야당은 항상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뭐 잘못했다 증거 들고 와라가 아니라, 근데 우병우 수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날 딱 해명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 해명도 안 하고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가지고 와라. 아니 자기들이야 뭐 검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하니까 뭐 어디서 김 의원은 거기서 안 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증거를 탁탁 들고 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혹과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고위공직자와 직권 세력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의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자라고 대들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계진 전 의원께서 오랜 기간 아나운서를 하셨으니까 네. 표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엇에 터잡아.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무엇에 터잡아. 저게 어떤 그 사람의 글에도 또는 말에도 지문,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예. 그런 얘기인데, 저도 가끔 언론이 선택한 단어를 보고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그건 아나운서의 감각이었습니다. 예. 저건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 뭐 저런 걸 떠나서 김진태 의원이 한 건 한 거죠. 한 건 했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일 겁니다. 근데 폭로할 때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 내용에 있었지만, 아니 저것을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정도 심도 있는 폭로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갖고, 내 얘기가 길어지면 끊어도 좋아요. 언제 끊어도 좋으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예, 충분히는 어렵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절차가 이상하다는 의문 제기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국회에서 아까 그 윤 실장이 얘기하신 대로 저격수들이 있는데 그 저격수가 개인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가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대신 말하자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는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그걸 했다 덕본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거 하나로 크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끝나고 나서 제공만 하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끝나버리는 경우인데, 저한테 이런 거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가져오면 제가 안 해줄 거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볼 때 이 암흑에는 그런 것도 한건 못하는 무능한 사람, 매일 중요한 정보를 접근하고 폭로한 사람,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보좌관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폭로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타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서로 물타기라네요. 여기 물타지 마라. 또 우리한테 물타지 마라. 어느 게 물입니까? 어느 게 술입니까? 국민이 볼 때는 물타기라고 보지 않아요. 둘 다 술이에요. 분명히 각각 먹고 싶은 술이고 예. 분명히 먹어봐야 되는 술입니다. 물타기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아무개라는 주필이라는 분,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이 나라 언론을 이끌었던 양대 축입니다. 그 힘을 등에 업고 개인의 이런 짓을 했다고 본다면은 이건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정말 없는 겁니다. 예. 언론인은요, 저는 저 방송 아나운서였고 국문학을 전공했던 국회의원을 겨우 한 사람이지만은 신문 방송학을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은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에 세 가지 반찬을 먹는 국 하나 밥 하나 삼찬에 초라한 밥상을 받아도 언제나 정론을 펴야지
호와 요트를 타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언론인 전체가 욕먹게 하는 짓을 한 겁니다, 당신은. 예.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요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송영 주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있어야 됩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예. 할게요.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머리에 쥐가 납니다. 뭐 이런 인사들이 다 있나? 여기서 인사는 사람이 인자 선비사자예요. 뭐 이런 인사들이 다 있나? 이 새끼쥐라는 말은 귀엽지만 쥐새끼는 욕이 되잖아요. 그렇죠. 새끼쥐가 아닌 쥐새끼 같은 사람들인데 아무개 저기 누구 한 대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성한 구석도 주면 세상에 지도자급의 성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예. 이 말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개탄스러운 돌직구를 날려주셨어요. 이게 사건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뭐 연예에 터져나오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국민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송희영 주필이 청와대에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 이게 2015년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누가 인사청탁을 받았는지를 좀 해명해야 국민들이 보기에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사장을 다시 한번 연임하라고 인사청탁이 2015년도에 들어왔다라면 이게 지금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 사람들이 인사청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무너지고 있었고 공적 자금이 투자되면서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고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 이런 인사청탁이 들어왔으면 청와대의 입장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당시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 어떻게든지 감사 청구를 시켜서 대우조선해양의 이런 문제들을 파헤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병우수석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의혹에 대한 나름대로의 폭로전 성격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한 출처가 지금 청와대라고 나오는 것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결코 기획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즉, 그 손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연이은 폭로 정치와 검찰 수사를 보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빤히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건 타짜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다루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3명의 신사동 그 사람 준비되어 있는데 한 사람씩 만나보시죠. 내 아이 아닌데 남매를 벌인 비정한 부모. 오늘 조간신문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매를 벌일 수 있던 건지. 정성희 위원님, 아니 음식점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고요? 성남에서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CCTV가 아마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20대 부부가 5살, 3살짜리 남매를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잘 먹이고 화목한 가정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남자가 먼저 밖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엄마로 보이는 여성도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2명만 이제 남겨진 상황에서 다른 식사를 하신 손님들이 부모가 없어지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황당하잖아요.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차량 CCTV를 보고 차량 조회를 해서 이제 부모를 찾았습니다. 어렵게. 그랬더니 엄마는 전화 잘못하셨다. 엄마 전화 잘못했다. 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엄마가 돌볼 줄 알았다. 엄마가 돌보는 줄 알았고 나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두 이제 아이를 데려가기를 이제 기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CCTV 보니까 아이가 3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3살, 5살이고 부부가 어려 보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되면 아동 유기로 이제 처벌을 받는다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아빠가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예. 아주 황당한 사건인데요. 그 보면은 이제 차량도 있고 음식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저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부의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 부인 같은 경우는 22살이거든요. 아이고. 그럼 아이가 5살이면 이제 결혼이나 임신 같은 경우는 이제 17세나 예. 18세 정도 했다는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를 키우는데 부부간의 갈등 자체로 봉합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갖다 저렇게 유기하는 사태로 나왔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 여론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이를 부부한테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듯이 아동 학대나 방임이나 폭행으로 아이 학대로 이어질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친권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려야 될 것 같고요. 저 부부를 아동 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좀 경찰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 비운 건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그런데 2살 쌍둥이 아빠로서 저는 볼 지금 때. 목이 메어갖고 예. 진짜 오늘 아침 내내 저기서 보고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저 두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아버지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의 태도가 나는 모른다, 엄마한테 물어봐라는 거잖아요. 사실 아무리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고 하지만 아이에 대해서 아빠로서의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근데 저 젊은 20대 초반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전혀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애 엄마한테 물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저 젊은 엄마 같은 경우는 남편이랑 싸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나 혼자 모든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는 예.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다툼이 아이들한테 피해로 이어진 것 같은데 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식당에서 식당 문이 닫을 때까지 두 남매가 있었을 그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이 아이들 키울 수 있냐? 진심으로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냐? 키울 수 없다라면 사회에 키울 수 없다라고 떳떳하지 못하지만 얘기하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두 번 다시 같은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들을 유기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유기한 것이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고 해당 부모들은 유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칼럼 경찰은 이거 유기한 거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런 거죠. 최초에 이제 그 여성분 아내야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내 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요즘 CCTV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널려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그걸 파악을 하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렇게 반응한 것 자체는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남편한테 했더니 아내한테 아이들을 맡겼다라면서 완전히 그 책임을 방기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경찰들도 왜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텐데, 일단 경찰이 이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전화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아내와 남편의 반응을 들었을 때 이것은 아동을 유기한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어떤 예.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뭐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이나 저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은 뭐 유기 쪽에 그 혐의가 짙은 게 사실이죠. 네, 경찰은 해당 부모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그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가 올 초에 이혼을 했고 부인과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강원도 횡성에 땅을 많이 샀다고요? 농지라고요? 네,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윤회 씨는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만큼이나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리고 2014년 말에 그 정윤회 뭐 비선계 문건 당시에 이제 굉장히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탔고, 당시 이제 악연이 돼버린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 횟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횟집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정윤횟집 뭐 이렇게 정윤횟집으로 고민을 했었다. 고민을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예. 참 이 조응천 전 비서관과 정윤회 씨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주인공도 또 역시 정윤회 씨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부인과 이혼한 다음에 얼마 전에 왜 와이프가 그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없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이제 땅을 샀다고 하니까 이게 또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에 사는가 봤더니 지난 6월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그 근처에서 6,300평에 달하는 땅을 샀는데 6,300평이면 어마어마한 넓이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정 씨가 매입가를 2억 6,500만 원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당 5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땅을 사들인 거죠. 그러네요. 네. 이 돈을 어디서 이제 났을까 사람들이 궁금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으로 일단 땅을 샀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좀 재밌는 거는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투자 유망 지역.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가 깔리고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나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대인데 41,900원, 그러니까 평당 41,900원이면 시세보다 굉장히 좀 싸게 산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4년에만 해도 정윤혜 씨는 아내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그랬었죠.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 밝힌 바 있는데 과연 6,3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었는지가 또 하나의 의혹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이번엔 세 번째 그 사람입니다. 화성시장이 오늘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주인공인데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 건가요? 화성시장이 1,000달러라는 봉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라고 공개 수배에 내렸네요. $1,000. 1,000달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조금 넘죠. 예. 화성시장이 국외 연수차 미국으로 가려고 공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봉투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봉투는 보통 이 민원 서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 꼼꼼히 읽어봐달라고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성시장 같은 경우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고 민원 서류인 줄 알고 해외 출장 갔다 돌아와서 열어보니 거기에 1,000달러의 돈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달러의 돈을 사실상 못된 공무원들 같으면 이게 예. 웬 떡이하고 꿀꺽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화성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공개 수배를 해서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예. 바로 저 $1,000죠. 그렇죠. 공개 수배를 하고 새 돈이군요. 이 돈은 화성시 이제 규정에 따라서 감사 담당관실에 맡겨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예. 어찌 보면 이 1,000달러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받지 않으면서 이걸 준 사람 찾아내기 위한 청렴한 공무원의 상징이야라고 소위 말하는 코스프레 하는 건 아닌지라는 예. 의심도 좀 드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아는 뭐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집무실에 CCTV를 달아놔요. 여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한테는 어떤 돈도 줄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강변하고 막 홍보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이 한둘이 아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좋은 일이죠. 예. 받고 나서 받지 않고 누군가를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는 부분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정신 그대로 화성시를 아주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설마 최인석 시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연출했겠습니까마는 청렴하죠. 일단 $1,000 든 봉투를 받긴 받았는데 개인 주머니에 넣지 않고 이것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데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1,000를 건넸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겠죠. 막 우리가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데 저는 공직자들이요. 막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인 도덕 군자인 걸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걸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먹으면 요새는 잘 걸린다. CCTV도 뭐 찍히고. 그러니까 최인석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먹으면 취한다. 아니 고민을 했겠죠.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줬는지를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했다가 혹시 이제 코를 꿰려고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럼 저는 이 다른 공직자들도 이제 김영란법도 있고 하니까 예. 아주 이제 도덕군자가 되라는 것보다는 위험하다. 이제는 예. 뭐 조그만 것도 걸리기 쉽다라는 걸 보편적으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 먹으면 체한다. 그렇죠. 이게진 잘 먹어도 전- 체하고 잘못 먹어도 체하고. 잘 먹어도 체해. 이계진 전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원 2번 하셨고 예. 큰 선거도 치르셨는데 혹시 뭐 이런 돈 누가 준 적은 없습니까? 그랬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이 봉투를 건네면서 꼼꼼히 읽어보라고 줬다는 말까지 기억하는데 그 사람을 기억 못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건네주고 도망간 사람도 아니고 공항까지 왔다? 공항까지 왔다? 공항까지 왔다. 이거는 그럴 만한 사람을 모를까요? 알 것이다. 알 것이야. 알 것이야. 이거는 약간 쇼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 예. 이거 왜냐면 나는 사람 국회의원을 몰로 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서 저 별것 아닌데 꼼꼼히 잘 좀 읽어보세요라면서 하는 걸 보고 받고 그런데 누군지 몰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예. 약간 좋은 의미의 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이 의미로 잡을 사람이 수 면박 주거나 바로 신고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사이, 뭐 지역에 이제 많지 않습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럼 거기에 대한 약간의 경고, 간접적 경고일 수도 예. 있죠. 이런 게 뭐 알 수 없죠. 저 사람이 그 주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출국장에서. 저 같으면은 뭐 비행기 시간도 긴데 거기다 뜯어볼 것 같아요. 받은 즉시. 네, 해가지고 무슨 민원인지 시장이라면 그런데 돌아와서 신고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수행원이 있었을 겁니다. 시장으로. 아니면 민원서류니까 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바쁘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의 이제 제 상식으로는 그런 걸 받으면 이거 민원 검토해봐라고 수행비서한테 주던가 아니면 본인이 꼼꼼하게 읽어보라니까 뜯어보거나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나도 그 말 꼼꼼하게 읽어보라는 그 당사자를 수행비서도 봤을 거예요. 그렇죠. 혼자 본 게 아니라. 예.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 $1,000 누가 줬는지 하여튼 돈의 주인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즘은 딱불이 딱 붙어요. 칠선 이해찬 의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퇴비 냄새가 싫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정성윤 위원님, 이해찬 의원님 지역에서 뭐 민원이 제기됐다.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갑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여기에 민원 당사자를 제기하니까 이제 민원 당사자는 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갑보다 더 센 을의 얘기인데요. 이해찬 총리가 사는 자택 앞에 이제 밭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어떤 한 농민이 아로니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이제 개간을 하면서 거기다가 퇴비를 뿌렸답니다. 예. 우리 농촌에 가면 냄새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이제 15톤 분량이라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이제 굉장히 지독하니까 이제 이해찬 그 의원께서 세종시와 이 관계자들한테 이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서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칠선 의원의 국무총리를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집 앞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민원을 하셨으니까 세종시가 발칵 뒤집혔겠죠. 예. 공무원들이 뛰어나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그 악취 기준이라는 그 기준에 이제 미달됐던 겁니다. 그 악취 냄새가. 기준이 있군요. 예, 있죠. 거기에는 이제 미달이 되는 것이니까 그 농민한테 그 기준에 이제 미달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퇴비를 뿌리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으니까 원상 복귀시키라. 그렇게 이제 내렸고요. 명령을 내렸고 그 농민이 결국은 15톤 분량을 원래대로 원상 복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아로니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준비했을 것이고 퇴비를 뿌리는데 노동력도 들였을 것이고 아로니아를 농사를 지으려고 아로니아 작물도 준비했을 텐데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됐다면 그 피해 복구는 받았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원을 개인이 뿌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라는 건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쪽이 갑이고 이제 여기가 그 이해찬 총리가 을인데 갑 같은 을이죠. 이분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전혀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님 같은 하는 그 앞에서 이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찬 총리 정도면은 이게 이제 민원인이 아니라 그 국가의 그 지도자인데 그 집 앞에서 나는 냄새를 좀 며칠을 못 견뎌서 정치인인데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셔서 한 농민을 고통스럽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답변이 약간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주민인데요. 이게 전동면인데 전동면 이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해찬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전동면에서 고작 466표를 얻어서 예. 그 분풀이를 힘없는 그 농민들한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이정님 인터뷰 계속 더 있는데 이거 이장님한테 괜히 피해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너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종시 고운동 너머의 악취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그건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 앞에 퇴비 냄새는 그렇게 민감하다라고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평소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한경호 행정부시장까지 현장에 나와서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장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세간의 소문처럼 이해찬 의원님은 의원이 아닌 총리님으로 세종시의 상황인가라고 좀 답답함을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예. 이게 세종인뉴스라는 지역 언론, 지역 밀착형 언론인데 일단 이해찬 의원 쪽의 입장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해찬 의원이 좀
성격이 까칠한 면이 평소에 있긴 있어서 제가 약간 그림이 짐작되는 건 있는데 이해찬 의원 본인의 문제도 있고 이 두 번째로는 세종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런 원주민하고 이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원주민 농사 짓던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굴러온 돌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예. 이 사람들이 이사 와가지고 뭐 혐오 시설이나 뭐 이렇게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좀 잘 해결하셔야죠. 예. 어쨌든 첫 번째로 지금 이해찬 의원의 정체성은 세종시 지역구 의원이시니까요. 네, 일단 이해찬 의원 측의 해명이 알려지면 저희가 추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찬 의원도 개인 민원을 넣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전 총리님이시라 세종시 공무원들은 난감했겠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네. 악취 냄새가 근본 원인이었는데 기준치 이하였다. 그러면 세종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규정대로 한다면 네.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이 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돌직구는 2장이 날렸네요, 보니까. 아, 2장이 날렸는데 그거 한 사흘 내지 일주일이면은 악취 제거가 되거든요. 참으면 되거든요. 갈아엎으면 되고 뜯지 않은 것은 포장으로 돼 있어서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면은 그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아, 저게 선거 때문에는 냄새가 안 났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니까 냄새가 심하구나. 뭐 이렇게 예. 된 것 같아요. 이해찬 총리님이 큰 인물이니까 좀 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참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로니아 농사를 준비했던 그 농민분은 결국 아로니아 농사를 못 짓게 돼서 마음고생도 심하고 좀 물질적인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농민께 심심한 위로를 전달합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본에 상륙한 10호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강한 비바람이 계속 몰아친다고 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19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뉴스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